지금은 너스레도 잘 뜨죠. 처음에는 뭐 쫓겨쫓겨 있다가 지금은 가면 사장님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기도 하고 걔가 뭐 더블 스코어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죠. 어렵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독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랭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저랑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프롱 랭군 TV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랭군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또 제가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꼭 모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모셨네요, 제가. 네. 랭군님께서는 과거에 그 IT 쪽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이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IT 개발하는 일을 회사 생활만 9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는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IT 일을 한 19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IT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뭐 다 합치면 기간이 좀 길 거예요. 뭐 부동산 시작한 거는 아마 뭐 어떤 일을 했든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조금 회사를 나오고 싶었고 뭔가 창업. IT 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저도 차고에서 뭐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어 보리라 이제 이런 방찬 게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에 대한 자유가 먼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택한 게 주식 아닌 부동산밖에 없는데 저는 주식 말아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본다면 자, 이번에는 정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깨작깨작 되는 거 말고 한번 미쳐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했던 게 그게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 개념이 없었죠. 그럼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카페 50군데 가입하고 도서관 가서 뭐 책 매주 10권씩 빌려오고 도서관 깨기 하고 여기 도서관 내가 책 다 봤다. 두 번째 도서관, 세 번째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저자들이나 카페지기는 뭐 하고 있는지 뭔가 모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저녁에 치맥 이런 거 한 번씩 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가면 막 50명이 이렇게 막 맥주집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너무 호기심으로 이제 갔었죠. 가가지고 저 구석배기 출입문 입구 바로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듣는 걸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뵙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용조용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때는 사람 관계라든지 어떤 모임 가는데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초반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냐면 사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초보 시절에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투자를 시작했고 언제 투자를 시작했고 성과가 어땠고 실제 어디를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50명이 앉아 있는데 왜 5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성공했지? 투자에 그 확률을 본 거죠.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의 동료들 다 찾아봐도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성공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소극적인 사람에서 조금 더 이제 저도 갔다 온 이야기 하고 저렇게 갔다 왔는데 분위기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면 그래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지금은 너스레도 잘 뜨죠. 뭐 부동산 들어갔을 때도 뭐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쫓겨쫓겨 있다가 지금은 가면 사장님 그쵸, 그냥 이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제가 6억에 내놨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 5억 8천 해달라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5억 9천 받아야겠어요. 그랬더니 5분 뒤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뻔하잖아요. 자기가 5억 7천 얘기했고 내가 5억 9천 얘기했으면 5억 8천을 얘기하겠죠, 이제. 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만에 전화했길래 받자 말자. 우리 아는 사람까지 그러지 말고 5억 8천 얘기하실 것 같으면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다시 잘해볼게요 사장님 하더니 끊더니 5억 8천 9백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우리가 네.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네. 생각하면은 이제 너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그 웃으면서 또 관계도 또 회복하고, 뭐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네, 맞아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IT 쪽이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석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뭐 아파트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왜 아파트 투자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첫 번째는 아는 게 없으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그리고 주변의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다른 것들 제가 기웃기웃 좀 해봤는데, 뭐 토지라든지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강의를 들어가는데 막 국토 종합 계획에 대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설명하는데 제가 감동 먹었거든요. 와, 이분은 우리나라 이 40년 동안의 국토 플랜을 다 알고 있고 직원들을 한 20명 부리면서 막 이것들을 막 전국을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아, 찾아갔어요. 3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구도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거든요. 야, 이렇게 아파트가 오를 줄 알았으면 내가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 건데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야, 이게 뭐지? 라는 부름이 뜨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 아시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돈은 딴 쪽이 다 벌었구나. 왜냐면 그때는 갭 자재가율이 막 90% 넘어가고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 걔가 막 더블 스코어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죠. 어렵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단점도 참 많은데 나름 또 장점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사실은 아파트는 한계가 참 많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대중적이긴 하지만 이 폭발력이나 이런 한계들이 참 많은데 대신에 저는 이제 아파트를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역 공부를 했다. 지역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른 종목이나 딴 거 넘어갈 때 뼈대 역할을 하더라고요. 야, 전국에 한 25,000개 그거를 다 조사할 수 있을 수준이면 상권 분석하는 거는 야, 이거 일도 아닌데. 전국에 있는 지입사센터 다 합쳐봤자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제가 엑셀 구글 시트를 만드는데 지금 얼마 안 걸렸거든요. 이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작은 거는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긴 해요. 이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네,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아파트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불리하죠. 첫 번째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좀 입지 좋은 것들은 수익률이 1%대로 들어가잖아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뭐 30억짜리 사가지고 월세 받는다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은 있지만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게 되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죠. 끽해봐야 인테리어 해가지고 파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거, 그만큼 경쟁이 심한 거, 그 다음에 사서 제발 올라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자마자 내가 나의 통제권으로 모든 걸 다 핸들링 할 수가 없다는 거. 단점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거 뒤집으면 또 장점도 되게 많아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거의 뭐 현금성에 가깝다는 거. 황금성이 아무래도 딴 것도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금액대가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 가면 뭐 1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 끼고 사면 수익금 적게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실투 자금이 되게 다양한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할 게 조금 없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리고 아파트 안에는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똘똘한 것들, 뭐 재건축 이런 거 사놓고 잊고 지냈는데 걔가 10억짜리가 30억 되고 그런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또 그런 거 선호하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제격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당신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당신은 재개발, 재건축이 맞아라고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면은 또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이제 늘 이야기 드리긴 하거든요.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아파트 투자의 한계는 뭐가 있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엄청난 수익률, 시세 차익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실 실투금 1,000만 원 넣어서 뭐 5천만 원 번 거 이런 건 저는 사실 그냥 말장난이라 보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 이 확실한 캐파를 갖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느 정도 손에 확 잡히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벌려면 생각보다 좀 자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아파트가 아무리 좀 오랫동안 잠겨두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수익률이 아파트가 진짜 많이 올라가야 2배, 3배 정말 분위기 좋을 때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하락장을 한 번 정도는 같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한 5년, 10년 동안 가져갔을 때 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한 10년에 100%? 1년에 10%? 그 정도가 나름 한계치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한 2년 정도 보유하면 내가 투자금 대비 100%는 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사실은. 맞아요. 그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사람들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장볼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당신은 1억 있으면 네. 1년에 얼마를 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맨날 물어봐요. 네. 그러면 누구는 뭐 2배는 벌어야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네. 돈을 주겠다. 네, 네. 왜냐면 이거는 엄청난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고? 저한테 만약에 1억 준다 그러면 저도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어 거기서 터지는 것도 있고 안 터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생각되는 거는 야 투자라는 세계는 알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확신할 수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한때 참 좋아지면서 1억 넣으면 1억 먹지라는 것들이 당연한 생각하는 거예요. 2천 넣고 1억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네. 야 그러면 너는 그럼 1억 넣고 1억 벌고 그럼 그 다음에 2억 벌고 2억 벌고 100억 버는 거는 한 5년 10년이면 되겠네. 야 너 아무것도 아니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망상에 빠져 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정말 좋았던 장에 정말 그 좋은 것만 보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요즘에 너무나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이 없고 잘 모르면 더 그래요. 너무 허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금액이 적으면 그런 생각, 목표 가져도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작하고 전에 또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면 최대한 빨리 2배로 불려야지. 그건 괜찮은 생각인데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걔를 2배로 불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리스크도 크고요. 네. 리스크도 너무 그때는 크죠. 진짜 10%만 해도 나름 무난하게 잘했다. 네. 20%면 정말 내가 잘했네.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럼 랭구님께서는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투자는 사실 A부터 Z까지 다 힘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들긴 그거를 힘들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차이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니까 그 과정은 즐거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고 제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은 다 즐거웠던 것 같은데 뭐 가끔씩은 그런 거 있죠. 뭐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는 다 참을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투자를 다 해놨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 이제 그러면 동맥경화가 이제 생기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소장님한테 돈을 꼭 건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이자 막 드리고 왜냐면 금방 전세 맞춰질 것 같은데 전세 정말 싸게 내놓을 테니까 이거 단기간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제가 보상비를 또 이렇게 막 은행 이자에 뭐 2배 이상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뭐 계속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 전화 오면 예 수리하세요. 영수증만 보내주세요. 하면 되고 맞아요. 크게 나를 괴롭힐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건 사실은 다 제 탓이고 욕심이죠 사실. 그것만 내려두면 투자가 되게 좀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 이제 리스크가 이런 거죠. 상가로 따지면 내가 신축 상가를 샀는데 터무니없는 높은 월세 세팅된 거를 샀어.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는 2년 뒤에 얘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 가격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전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세가만큼 허수인 게 없어요. 전세가 사실은 금융상품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2%일 때 내야 될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금리가 4%가 되면 20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일으키면 사실은 전세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 임차인은. 맞아요. 그 이율에 따라 내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이제 갭 투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갭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만 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금리도 당연히 상황에 따라 전세가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입주 물량에 따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전세가는 사실은 절대적인 전세가는 뭐 적정한 게 있을 텐데 좀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세팅을 딱 하려고 해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 투자를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점에 딱 해두면 리스크가 이제 최고치의 상태에서 사실은 상게 되는 거죠. 갭은 줄였지만 맞아요. 리스크는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는 거죠. 맞아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 엘스 옛날에 전세가율 87%였어요. 네. 그거 세팅한 사람들 시간 지났을 때 이거 감당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죠. 최근에 뭐 강남 아파트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40평이 전세가율이 90% 하는 거예요. 강남의 매매가 44억에 전세 자기가 전세로 살겠대 집주인이 네. 38억에 아. 44억짜리를 아. 6억 갭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산 사람은 아마 지금 전세 아마 한 10억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소 아이구나 기회구나 하고 사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로 하는 게 바보 같아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물건들 대부분은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깔리는 게 많고요.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요? 싸게 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월세 주면 되지 않아요? 월세 하려면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묶이잖아요. 대출을 안 하고 그냥 월세 주면 안 돼요? 그냥 5천에 뭐 150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럼 거기에 이만큼 다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앞으로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내가 저렴하게 월세를 준 상태면 리스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나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를 더 압축시켜서 더 좋은 거를 모아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그게 오히려 롱런 할 수 있는 비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